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안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 병원이 아이를 죽인다면?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5살 소년이 입원했습니다. 도움받으러 간 곳에서 소년은 숨을 거뒀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2015년 3월) 서울의 한 정신과 의원. 밤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온 보호사들, 환자를 누르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고 119를 부르고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5살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진정제가 동시에 투약되면서 아이의 심장을 멈춘 겁니다. 치료를 받으러 들어간 병원에서 치료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시 A군은 15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그런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줄어들더니 집에서 갑자기 폭발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품행장애였습니다.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공격성이 높아지는 상태죠. 정신과적인 치료가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입원 치료, 전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게 많습니다. 폐쇄시설을 갖춰야 되고 환자 관리 인력도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이 많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동네 의원 중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드물죠. 그 지역에 딱 한 곳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A군을 그 병원에 맡겼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A군이 입원한 건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었습니다. 원장은 B씨, 50대 정신과 전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병원이었죠. 그런데 병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품행장애를 앓고 있던 A군이 소란을 피울 때마다 의료진이 달라붙어 눌렀습니다. 나중에 이 모습은 CCTV로 확인된 장면입니다. 물론 난폭한 환자를 제압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된 건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반복적으로 여러 명이 A군의 몸을 강박했습니다. 강박이요? 그게 뭔가요? 환자를 침대에 묶거나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료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짧게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약입니다. 약. A군이 저항할 때마다, 소리를 지를 때마다 병원은 약을 투약했습니다. 어떤 약이죠? 클로로프로마진 계열의 향전신성 약물입니다. 진정제, 수면유도제,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투약을 한 겁니다. 동시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각각의 약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약이 함께 투약돼서 작용하면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심혈관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제약물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일이 바로 A군에게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급강하고 의식이 소실되고 결국은 심정지까지. 119, 대형병원, 응급실. 15살 소녀는 그렇게 갔습니다. 유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먼저 뭘 확인했나요? 부검이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했죠. 그리고 투약 기록, 그리고 CCTV.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약이 과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 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병원 측은 뭐라고 했어요? 부인했죠.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없는 처방이었다.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CCTV에서 뭐가 나왔나요? 의료진이 A군을 장시간 강박하는 장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장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또 투약 기록도 분석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고 누적이었어요. 저항할 때마다 약이 들어간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침묵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장 B씨를 포함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까지 총 8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이 아닙니다. 실수는 말 그대로 과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 의도적 통제를 위한 약물 사용, 이걸 단순히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는 3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료적인 문제. 정신과 약물은 뇌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작용합니다. 향정신병제, 진정제, 수면 유도제, 항불안제, 이걸 동시에 여러 개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요? 각각이 치사량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약물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각각 치사량이 아니더라도 그 조합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혈압저하, 호흡억제, 심정지, 이게 다 다제약물 중독의 무서운 점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더 위험합니다. 신진대사가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약이라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A군은 15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 정신과 폐쇄병동은 외부인의 눈에 닿지 않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가족 면회가 제한되기도 하고 환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그러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감시할 수 없는 분명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이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건가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그 안에서 아이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죠. 이 사건은 처음에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대한법의학회 기준으로 보면 의료기관 내 사인 미상의 사망은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족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이 고소를 안 했으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망 환자는 말을 못합니다. 대신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2015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로부터 9년 후 2024년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 TV에 자주 나오던 그 유명한 의사가 운영하는 그곳이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방치됐다가 숨졌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9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폐쇄병동은 여전히 외부의 감시가 약합니다. 그리고 약물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상당수는 이게 당연한 원래 하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 루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관행이 된 폭력은 더 이상 폭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내 가족이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면 어떤 약을 맞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내 가족이 하루에 몇 가지 약을 먹는지, 어떤 성분인지, 왜 필요한지, 그걸 모르는 채로 치료받고 있겠지 하고 믿는 것.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A군의 부모도 그냥 믿었습니다. 병원이니까, 의사니까 괜찮겠지. 그 믿음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병원은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 거죠. 하지만 치료라는 이름 아래 통제가 일어날 때, 폐쇄된 공간에서 소리 없이 무너질 때, 그건 더 이상 치료가 아닙니다. A군은 조용해지길 요구받았습니다. 약물로, 결박으로, 침묵으로. 그 침묵의 끝에 남은 건 결국 15살 소년의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을 빼고 조용히 만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것. 그거는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것이 실제 죽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약물은 효과보다 안정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모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입원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 문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는 메디파일러 강유석TV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 다음 사건 파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